1967년 6.8 부정선거가 딱 일어났는데 예. 그걸 김영욱이라는 자기 어떤 충직한 부하로 하여금 일을 잘 시켜가지고 1967년 7월 8일 날 총선거 겨우 한 달 후에 예. 동백림 사건이 터뜨려요. 동백림 사건. 예, 동베를린이죠. 거기에서 이제 해외 유학 중인 학자들, 문화예술인들 이들이 당시에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일부는 평양을 방문하고 이런 것이 포착이 되죠. 그래서 이 동백림 사건을 잘 이렇게 숙성시켜 가지고 6.8 부정선거 한 달 후에 그걸 중앙정보에서 동백림 사건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의식이 오죠. 예, 지식인, 문화인들 또 그들을 굉장히 지켜봤던 일반 국민들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저는 동백림 사건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북한이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나중에 과거사에서 무죄로 발표가 됐는데요. 북한이 공작을 한 건 뭐 여기서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공작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과거사에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다 무죄를 받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간첩일 리도 없고 그런데 단순히 북한 대사관을 좀 방문하고 북한 동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평양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이 조국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염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 많이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착되면서 사실 2년이나 나중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갇히죠. 그것도 프랑스라든지 서독 정부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무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과거사에서도 그걸 무죄로 인정을 했고요. 조작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67년 총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전화시키는, 그렇죠. 전환시켜가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좀 돌리려고 말씀하신 동백림이 이제 동독의 수도였던 그 동베를린을 한자로 그렇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성철거 논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과거 사건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보면 87년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됐고 또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 93년 이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또는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좀 자랑스러워졌죠. 그 말은 87년 전까지는 남한, 즉 대한민국을 뭔가 정상적인 체제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뭐 미국 이렇게 해방 전부터 그곳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서 조선인들이 가서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도 어쩌다 보니 남한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해외 유학이나 이민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은 이제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보면 내가 뭐 여권이 뭐 어느 쪽이건 간에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 계속 조선인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여권도 없죠. 그냥 제1조선인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쪽에 있는 정부나 북한에 있는 정부나 둘 다 못마땅하거나 때로는 남한보다 차라리 북한이 더 낫다고 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동베를린, 그러니까 동베를린은 사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윤희상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서베를린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서베를린은 분단은 돼 있었지만 당시에도 허가받으면 하루 정도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지하철 타고도 지나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면 저도 가니까 북한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기해서 그 앞에 있는 게시판 같은 거 구경하고 사진 붙어 있는 거 보고 뭐 개순이가 뭐 금메달 딴 거 사진 붙어 있으면 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래 쳐다보고 뭐 이제 이러는데 당시는 사실 북한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쫄아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감각을 좀 당시로 돌려야 되는데 당시는 남한도 체제 정당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눈치 보는 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히 지금처럼 체제 정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웅크러드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약간 공격적이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6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고. 북한이요? 예. 그리고 소련이 혁명 이후에 이제 스탈린 체제에서 엄청나게 중화공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네. 전체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쫙 구축을 하고 인력 교류도 하고 이러니까 꽤 사회주의권이 잘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던 것과 전혀 지금 다르네요. 우리는 이제 네. 소련이 망하고 중국도 이제 뭐 80년대 경제가 이제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간 낮춰보지만 네. 당시 기준으로는 남한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게다가 뭐 인권 유린하지, 막 네. 무슨 뭐 부정선거 하지.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 입장에서는 남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긍정적인 좋아할 느낌은 이유는 아니었네요. 없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이라는 분단 상황이나 체제 대립을 지양하는 해결적인 표현으로 이제 종합하는 형태의 좀 통일 정부, 통일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동베를린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건너와서 뭔가 전달하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네. 이게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통이고 간첩질이고 반정부, 반국가 단체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데려와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네. 이분이 해필이면 득보가 아니라 서독에서 인정하는 음악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로도 너무 유명하고 교수였고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다 성명운동, 그러니까 석방하라고 네. 이제 구명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풀어주죠. 그럼 만약에 그런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